자, 이번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하고 다른 점은 최자 하나 들어가 있죠. 최우선 변제권. 기본 요건하고 효과를 기억하셔야죠. 기본 요건은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인도를 마치면 돼요. 이때 뭐는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요게 달라요.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필요하죠. 근데 얘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는 점이죠. 최우선 변제권은. 두 번째는요. 보증금이 소액일 것. 소액 보증금 요건을 갖춰야만 최우선 변제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512페이지에 나와 있죠. 서울특별시하고 각 시도별로 다르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물가가 이렇게 차이니까. 그죠? 서울특별시는 1억 1000 이하죠. 1억 1000 이하. 1억 얼마 이하? 1000 이하. 1억 1000 이하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종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기타죠. 이렇게 각각 다르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주로 시험은 서울 기준으로 내요. 서울 기준으로. 그리고 이걸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점. 실무에서는 자기 지역 최우선 변제 금액이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이것만 서울 지역을 위주로 출제하니까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요 요건을 갖추면, 요게 요건이고요. 요건. 요거 요건을 갖추면 어떤 효과를 주느냐, 어떤 효과를 주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당 요구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배당 요구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권 어떤 효과를 주느냐면 어떤 효과를 임차인한테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어떻게 합니다? 최우선 변제 받는다. 최우선 변제. 전액이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일정액만. 1억 1000만 원 이하면 서울 기준으로 얼마죠? 3700이죠. 3700. 여기 3700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요 금액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요 금액이요. 요 금액이 상가하고 주택하고 살짝 다르죠. 그죠? 상가는 여기 얼마요? 6500 이하. 6500 이하면 얼마까지? 2200만 원까지죠.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여기서는 1억 1000 이하면 얼마? 3700을 빼주는데 상가에서는 얼마로 돼요? 요게 2200. 요건 얼마? 6500만 원입니다. 6500만 원 이하면 얼마를 빼줘요? 2200만 원이요. 2200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빼준다. 요게 상가죠. 상가. 주택에서는 1억 1000이면 3700원. 상가는 6500에서 2200원. 요 금액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서 최우선 변제받는 금액에서 조심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 요 금액이 소액이냐 아니냐. 요 금액이 소액인지 아닌지는 언제가 기준이냐면 이게 금액이 시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게 올리거든요. 거의 매년 이게 1년이나 2년 단위로 금액을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5년 전에 대출받았는데 그럼 이게 최우선 변제 해당되냐 안 되냐 이게 애매해지죠. 그럴 때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 할 때? 저당권 설정할 때. 저당권 뭐 할 때? 설정 연도 기준. 그때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2015년에 대출받았다. 집주인이 대출받았다. 그때 법이죠. 저당권 설정 연도법. 그때 법령 가지고 이게 1억 1000인지 9000인지 7000인지 따지는 거예요. 요 설정 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설정 연도. 지금 법이 아니라 뭐 할 때? 저당권 설정할 때 기준으로 소액인지 아닌지를 꼭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책에 있는 것 중에 512페이지 최우선 변제 동그라미 2번 소개를 드렸어요. 최우선 변제 금액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워둘 때가 기준이 아니라요. 최선순위 담보물권 취득할 때, 즉 저당권 설정할 때 기준으로 얼마냐, 금액이 얼마냐, 그 연도를 찾아가야 돼요. 3년 전 연도냐, 저당권 설정이 2년 전 연도냐, 10년 전 연도냐, 그때 법령 가서 따져야 돼. 그때 법령.
지금 내가 세 들어갈 때 기준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하나의 주택 임차인이 몇 사람? 두 사람 이상이야. 하나의 임차인이 주택에 임차인이 두 사람 이상.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뭐를 할 때요? 공동생활 할 때. 공동생활. 이때는 이들을 뭘로 봐요? 한 명의 임차인으로 봐서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해 버립니다. 한 명으로 봐요. 한 명으로. 이건 무슨 취지로 둔 거예요? 이거는 이 빌라에 자매가 따로 사는 거지. 이렇게요. 따로 여기요. 자매가 사는 거지. 이렇게 자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매가. 여기 언니, 여기 동생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럴 때는 이들을 뭘로 본다? 한 사람의 임차인으로. 한 사람의 임차인으로 봐가지고 배당을 해줍니다. 왜냐면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이분을 따로따로 하게 되면 언니 따로 얼마 받아가요? 3,700 최우선 변제 받죠? 동생도 얼마? 3,700. 그럼 둘이 묶으면 얼마가 돼요? 7,400을 최우선 변제를 받죠.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가 한 가구를 이렇게 같이 따로따로 살게 될 때는 묶어가지고 1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거기요. 세입자가 2명 이상이요. 2명 이상이 무슨 생활이요? 공동생활할 때. 공동생활은 거주 공간만 따로 돼 있고요. 생활은 실질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럴 때는 뭘로 본다? 각 1인으로 봐서 합산해가지고 3,700을 빼주는 거죠. 합쳐서 3,700을. 예, 요 개념 이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놓치면 안 되는 게 3번인데요. 3번인데 요 3번은 무슨 개념이냐면 이 최우선 변제가 주택에서만이냐 주택에서 즉 집이 경매를 넘어갔을 때 집값에서만 빼가느냐 대지에서도 빼가느냐 이거죠. 대지값 땅값에서도 집값하고 뭐하고 대지 땅값하고 이걸 포함해서일까 아닐까 이거죠. 우리 대법원은 양쪽 합쳐서요. 주택과 어디요? 대지. 주택과 어디에서?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주택에서만요? 아니죠. 주택에서도 받고 어디에? 대지요. 이 대지에서도 최우선 변제를 빼갈 수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맥이다. 이게 전원합의체예요. 전원합의체 판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에서만 아니다. 어디에서도? 대지요. 대지가 경매로 넘어간 거죠. 매매가 아니라 경매입니다. 매매로 될 때는 안 돼요. 최우선 변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돈에서 3,700만 원을 내가 최우선 변제 받는다. 누구보다? 선순위 은행보다. 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최우선 변제 받는다는 거죠. 은행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이게. 그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을 쓴 거죠. 자, 그 3번이죠. 대지의 경매대금에서도 최우선 변제 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이 우리 교재 512페이지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별세기하고요.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했던 대지가 동그라미야. 그 2번에다 쓰되 뭐가 경매된 거? 대지 경매 사건이에요. 대지 경매 사건. 대지가 뭐한 경우? 경매된 케이스예요. 경매 케이스. 세 살고 있는데요. 여기 세입자가. 대지가 경매를 넘어갔어. 그럼 이 언니나 동생이 대지에서 돈 빼가요? 못 빼가요? 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지 경매에서도 최우선 변제를 빼갈 수 있다. 우선 변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3번이요. 3번의 삼각형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 최우선 변제권이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 안 되는 게 있어요. 인정 안 되는 거. 최우선 변제가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뭐예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할 때. 인정 안 될 때가 있다. 안 되는 때. 언제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512페이지에 3번에 있는 거예요. 3번에. 대지의 저당권을 뭐한 뒤? 설정한 뒤에. 첫째. 대지에다가 저당권을 뭐한대요?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 대지 여기 대지 500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그럼 설정할 때 뭐가 없었어요? 나대지였어요. 이게 나대지. 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나대지였단 말이죠. 그래 은행은 어떻게 해요? 대출을 많이 해주죠. 많이. 왜? 건물이 없으니까 융자를 최대한 뽑아줘도 돼요.
대지의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대지에다가 은행이. 그런데 여기다 설정하고 난 뒤에 주인이 여기다 뭘 지은 거예요? 빌라를 지은 거예요. 빌라나 원룸을 지어버렸어요. 여기다가. 건물을 뭐 한 경우? 신축했다. 건물 신축 케이스예요. 건물 신축 케이스. 언제 건물 신축한 거예요? 대지에다가 저당권을 뭐 한 뒤? 설정한 뒤에. 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빌라를 여기다 신축한 거죠. 빌라 신축을. 여기 빌라가 들어온 거예요. 빌라가 이렇게. 언제? 저당권 설정한 뒤에. 그리고 이 빌라의 원룸에 세입자들이 막 들어오게 된 거죠. 세입자들 여기 30가구가 쫙 들어온 거죠. 이 원룸에, 이 빌라에. 이때 조심할 거. 빌라가요. 빌라라는 건물이 경매되면 이분이 다 소액 임차인이에요. 이분들이 다 누구라는 거죠. 보증금이 소액이었다는 거죠. 소액. 이때 빌라가요. 빌라가 은행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 소액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를 빌라에서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빌라에선 당연히 가져가지. 빌라에서 소액 임차인으로 살고 있잖아. 근데 지금은 대지를 말하는 거예요. 대지의 저당권이 뭐한디? 설정하고 나서 이 건물이 신축됐죠. 이때 이 소액 임차인들, 빌라에 살고 있는 소액 임차인들이 어디에서? 대지에서 최우선 변제를 빼가느냐? 못 빼간다는 거예요. 이 소액 임차인들은, 이 빌라의 소액 임차인들은 어디에서? 대지에서 뭐를 못 받는다?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설정할 때 뭐였어요? 나대지였잖아. 나대지였어요. 설정할 때 나대지였어요. 건물 없었죠. 그러고 나서 빌라 들어온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대지에 설정할 때 이 은행이 저당을 설정할 때 여기 대출을 해줬다. 여기다가 내가 3억을 해줬다. 3억을. 왜? 나대지니까 3억을.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3억 담보대출로 확실히 보장이 되는 돈인데 설정하고 나서 여기다 빌라를 줬어. 주인이. 그 소액 임차인들이 몇 가구예요? 30가구다. 그럼 만약에 이 소액 임차인들이 빌라가 아니라 대지에서 3,700씩 빼가게 되면 여기서 3,700씩 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저당권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설정할 때 예상을 전혀 못했던 거죠. 설정할 때 아무것도 없었던,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소액 임차인들이 3,700만 원씩 최우선 변제를 빼가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하나도 못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지의 저당권이 뭐한디? 설정한 뒤에 빌라 신축했죠. 이 빌라 세입자들은 어디에서? 대지에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원합의체. 시험에 당연히 언급이 됐고요. 두 번째 지문. 최우선 변제가 인정 안 되는 두 번째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지문은 위장 전입하는 거예요. 위장 전입 케이스. 자, 이렇게요. 자, 최우선 변제권은 자기 앞으로, 이 세입자 앞으로 이미 세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 이렇게 내가 세 들어갈 때 저당권이 선순위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대출 여기 3억 이렇게 돼 있고 이 세입자가 이 김할머니가 저 건물의 빌라에 세를 들어가는 상황. 그럼 저당권 먼저 세입자 후순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보증금이 얼마라는 거죠? 소액이면 이 저당권보다 내 보증금 중에서 3,700을 최우선 변제 받잖아요.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가지고 저거를 악용할 수 있어요. 자, B가 갑한테 돈을 빌려줘서 돈 빌려줬는데 받을 돈이 있어야지. 얘가 채무자가 망해가지고 돈이 없어 지금. 이때 갑하고 B하고 모의를 해. 어떻게 모의를 하면 이 B가 채권자가 저 집주인하고 짜고 이 방에다가 뭐를 해요? 여기다가 전입신고를 위장으로 가짜로 하는 거죠. 위장 전입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채권자 앞으로 위장 전입신고를 한다. 전입신고를. 그리고 B가요. 자기 앞으로도 하고 C 앞으로도 하고 D하고 자기 조카들 갖다 여기다가 대학생들 여기다 갖다 박아요. 전입신고를 여기다 해놓고 버티라는 거죠. 버티라는 거지. 경매 끝날 때까지 버텨. 그러면 금액을 얼마로 해요? 다 소액으로 해요. 여기다 소액, 너도 소액으로 해. 소액으로.
실제 거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주하려고 전입신고를 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최우선 변제권으로 만들어서 최우선 변제를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배당금을 타먹으려고 이걸 악용하는 거지, 이렇게요. 이게 의장 전입 케이스라고 그래요. 거주할 목적은 없어요. 거주 목적은 없이 뭐 하려고?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을 먼저 받으려고. 누구보다? 이 저당권보다 먼저. 그래서 여기도 3,700, 여기도 3,700, 여기도 3,700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얘보다 먼저 받게 되죠. 이러면 저당권이, 은행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저당권이 형해화되는, 껍데기만 남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래서 이런 전입신고를 한 거. 거주 목적 없이, 거주 목적 없이 뭐 하려고요? 채권 회수할 목적으로. 거주 목적 없이 뭐 하려고요? 오로지 무슨 회수? 채권 회수라는 목적하에 거주할 목적은 일도 없어, 일도. 오로지 무슨 목적으로? 채권 회수가 목적 이런 거죠, 주목적. 이러려고 전입을 한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위장 전입이라고 그래. 이럴 때는 최우선 변제를 안 줘요. 얘네들한테. 이게 인정되면 어떻게 돼? 인정되면 얘보다 얘도 3,700, 3,700, 3,700 이렇게 되죠. 여기다 방마다 막 위장 전입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은행은 이 저당권이 형해화되고 껍질만 남는 게 되죠. 이게 예전에 이런 게 간혹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런 세입자들은 최우선 변제권을 악용한 거기 때문에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그럼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어떻게 돼? 실제 전입을 해놓고 어떻게 하죠? 거주를 해야 된다고. 거주해야 돼, 거기서.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요. 이렇게 대출해 줄 때 여기에 빈방이 있다. 빈방이 있으면 어떻게 해? 은행은 대출해 줄 때 대출계는 까는 거죠. 3,700씩 까고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방마다. 왜? 전입신고가 여기 들어올 수 있거든요. 뒤늦게라도.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오래된 제 수험생 중에 한 분이요. 미용실을 하다가 저 빌라를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럼 빌라에만 투자를 해요. 빌라에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걸 노리고. 여기 방 30개 있는 걸 샀어요.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 갔더니 뭐라는 거예요. 이게 4층인데 4층짜리인데 대출 받으려고 갔더니 뭐라는 거죠. 대출이 5천도 안 된다는 거죠. 5천도. 왜요? 그랬더니요. 이게 지금은 비어있지만 여기다 뭐를요?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소액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이 다 소액 임차인들이 누구보다 이 은행 저당권보다 나보다 내가 저당권인데 나보다 이 소액 임차인들이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최우선 변제를 먼저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이렇게 방들이 많으면 대출금을 줄이게 돼 있어요. 줄이게. 왜? 최우선 변제권이 여기서 나중에 작동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장 전입 문제 같은 경우.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임차인한테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되는 게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서 3번입니다. 이 건물의 세입자가요. 이렇게 세입자가 김할머니가 계약 끝났을 때 보증금 안 주잖아요.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일단 버텨. 버티기 모드죠. 버틴다는 건 뭐죠? 동시행항변권이다. 동시행항변권으로 버텨. 뭐 할 때까지? 보증금 줄 때까지 버텨. 버티다 안 되면 뭐해? 경매해. 경매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경매 신청하려면 방 빼야 돼, 안 빼야 돼? 안 빼도 돼요. 안 빼도 돼. 보증금 받으려면 빼야지. 보증금 받으려면 방 빼줘야지. 보증금 수령하려면 빼야 되고 경매 신청할 때는 안 빼도 돼요. 구별하셔야죠. 근데 이분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때 그냥 이사를 획 가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지죠. 그때 이사 가기 전에 뭐 한다? 임차권 등기하고요. 임차권 뭐를 하고? 등기하고 이사 가버려.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등기를 해야지, 등기를.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면 이 세입자가 여기 안 살아야 돼요. 안 살고 전출을 해도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뭐가 유지된다?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대항력이. 그래서 이사 가도 이제는 안심이죠. 왜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따라서 이제 이 김할머니는 이사를 간 겁니다. 저쪽 부산이나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 방은 빈 방이 됐죠. 빈 방. 왜 빈 방? 이사가 버렸으니까. 세입자가 이사가 버렸으니까 빈 방이 돼 버렸죠. 그런데 뭐가 돼 있어요? 여기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죠. 임차권 등기가. 이때 이 빈 방에 바보가 여기에 새 들어와 가지고 소액 임차인이 돼도 이 바보는 이 빈 방에서 전입 신고한 이 바보는 빈 방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죠? 소액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소액으로 여기다가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어도 얘는 바보예요, 바보. 왜요? 등기가 돼 있잖아. 임차권 뭐가 된 거? 등기가 된 주택. 그 주택을 임차권 등기 후에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해도 이 소액 임차인은 이미 뭐가 된 상황? 임차권 등기가 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인정 안 한다. 이 세 번째입니다. 어느 경우죠? 임차권 등기 후에. 임차권이 등기된 후에 그 주택을, 그 주택의 누구? 소액 임차인.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안 빼줘요. 바보라서. 얘가 바보라고 그랬어. 바보 케이스 그래도 바보. 그래서 임차권 등기된 집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임차권이 뭐가 된 집? 등기된 집은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면 사고다. 돈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요. 이 건물주가 할머니셨어요. 할머니. 여기 할머니였고 여기 이분이 세입자고요. 근데 저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주인은 뭘 줘야죠? 보증금은요. 보증금 빼줘요. 그 세입자는 방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맞교환하고 해결하면 되잖아요. 계약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 주인이, 이 주인인 할머니께서 보증금을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거예요.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법적으로 보증금 안 나올 때 보증금을 가지고 와야지 이사를 가고 딴 데로 지금 방을 얻고 하는데 보증금을 안 빼주는 거지. 보증금을. 그때 세입자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방금 전에 했어요. 버틴다 1. 기억 버티기. 뭐 할 때까지? 보증금 가져올 때까지 버티기. 이게 동시행항변권. 2. 뭐하기, 이해하기. 2는 경매 신청하기. 집에다 경매 신청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죠? 소송해야죠. 소송. 보증금만한 소송한다. 보증금만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 가지고요. 그 판결문, 법원의 판결문 가지고 이 주인 집을 어떻게 한다? 강제 경매한다 이거죠. 강제 경매하는 거죠. 강제 경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소송해야 돼요. 소송. 보증금만한 소송을 주인하고 해야죠. 결국 소송하라는 얘기네. 이건 소송해라. 이거는 그냥 소송 안 하고 버티는 거죠. 세 번째는요. 무슨 방법?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죠. 임차권 뭐를 하고? 등기하고 가는 거죠.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다. 등기를 하고. 그러면 대항력 유지가 되죠. 대항력이. 왜요? 임차권이 뭐가 돼 있어서? 등기가 돼 있잖아. 이게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없지만 임차권이 있는 걸로 취급을 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가 돼서 이사 가도 대항력 유지가 된다. 근데 주인이 이 세입자한테 뭐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냐면 내가 1억을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옥상 위에 두꺼비로 되어져 있는 저 돌상이 있습니다. 돌상. 조각품을 세입자 네가 이거를 부셨다는 거예요. 그걸 핑계로 나 1억 못 주겠다는 거예요. 1억 못 주겠다. 나 못 줘. 왜? 내가 아끼는 저 두꺼비 저 석상을 조각품을 네가 부셔가지고 나는 저 돈 못 주겠다고. 이게 소송을 이제 엉뚱하게 보증금에 엉뚱하게 이거 가지고 소송이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이 세입자 시달렸죠. 이거 소송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소송을 진행하다가 저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고 이거저거 확인을 해보니 여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여기다가 등기가 되었다가 말소되고 등기됐다 말소된 게 건수가 20건이 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안 주는 거예요. 계약 끝나도 보증금을 안 주는 거죠. 안 주니까 세입자가 어떻게 하는 거죠? 이사 가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여기다 했던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 기록이 수도 없이 많았던 거죠. 이 건물에. 그 말은 주인이 보증금을 쉽게 내주지 않는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된 건 뭐죠? 보증금을 안 줘서죠. 안 주니까 등기하고 이사를 간 거거든요. 따라서 저 임차권 등기가 이게 말소되는 거, 등기를 뭐 하는 거, 말소시켜주는 거하고 말소해주는 의무하고 보증금 1억을 반환해주는 이 의무는 서로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뭐가 먼저냐? 보증금 반환, 이게 먼저란 말이죠. 이걸 안 주기 때문에 주인이 이걸 안 빼주니까 임차권 등기를 걸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잠금장치를. 따라서 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키려면 주인이 임차권 등기 말소하려면 보증금 반환이 먼저 선의행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이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다? 보증금 반환이 선의행이다. 선의행. 먼저 해야지 이걸 해줘야만 등기가 말소가 되는 거지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입자가 그제서 알았어요. 아, 이 주인이 임차권 등기가 건물 등기부에 많다라는 거는 보증금을 안 주는 주인이라는 거, 안 주는 주인이다. 이 과정 그래서 새 들어갈 때는 이걸 꼭 열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 건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붙어 있다. 이거는 문제거리가 많은 거예요. 보증금 안 빼주는 주인입니다. 보증금 안 빼주는 주인. 그래서 최우선 변제 인정 못 받는 케이스가 여기 3개예요. 3개. 첫째,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빌라 신축했을 때 그 대지가 경매되면 최우선 변제 못 받는다. 두 번째는 위장 전입했을 때 무슨 목적이라고 이거를 채권회수 목적. 채권회수하려고 위장 전입한 경우 이럴 때는 최우선 변제 안 준다. 이거 들통나면 처벌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보 사건 바보. 왜 바보? 임차권 등기되는데 거기에 왜 소액임차인 네가 왜 들어가? 바보지 바보. 3가지죠. 3가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3가지 기억하시고 우측에 임차권 등기 명령 1항 3조의 3 1항만 볼게요. 임대차 끝난 후에 하는 거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는데 그 관할법원이 어디죠? 주택소재지의 밑줄이요. 건물은 서울에, 주인은 부산 사람이야. 그럼 부산에다 하는 거예요? 서울에다 하는 거예요? 건물이죠. 물건소재지 별표.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임대인의 주소지라고 그러면 틀려요.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이 아니라 건물 소재지 관할. 그 다음 6항 보시면 별표.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의 임대차 일부인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이죠. 끝난 주택에 해당 부분이죠. 그 후에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 즉 임차권 등기가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옆에다 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바보라고 바보. 그 바보는 8주에 따른 우선 변제권, 즉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최우선 변제권. 3가지요. 최우선 변제 인정 안 해주는 케이스. 그 다음에 9항 보시면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까지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그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없으니까 써야죠. 책이 없어요. 마지막에 써주세요. 요거.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아니다. 동시행관계냐? 아니다.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시험 문제. 판례죠. 이것도 없어요. 책에. 없으니까 꼭 써두셔야 돼요. 없는 판례. 시험은 판례에서 나올까요? 그 다음 차임 증감 청구. 이제 기타 남았어요. 기타 잡동사니 몇 개 있는데 그 기타 중에 2개 있어요. 2개. 차임 증감 청구 문제입니다. 자, 차임 증감.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방가루 2번 볼게요. 515페이지 방가루 2번.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 못합니다. 20분의 1에다 별표할게요. 20분의 1이면 몇 프로죠? 5%. 5%. 1억이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증액을 못합니다. 또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1년 이내는 증액 못해요. 1년 지나야 올린다. 1년. 그래서 두 개 기억할게요. 증액이죠. 차임 증액 청구. 증액 한도는 몇 프로냐? 5%다. 5%. 상가도 5%고 주택도 5%예요. 주택, 상가, 전세권 똑같아요. 전세권 다. 주택하고 상가, 임대차, 전세권 다 공이 5%입니다. 예전에는 상가가 9%였거든요. 9%였는데 이걸 통일을 시켰어. 5%로. 이제 처음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가만 9%였어요. 지금은 5%예요. 그리고 이거는 몇 년 안에? 1년이요. 1년 지나야만 500 이거 5% 올릴 수 있다. 1년 후에. 1년 후에. 몇 년 후에? 1년 지난 후에. 그다음 뒤로 넘어가게 되면 주택 임차권의 승계 문제가 나옵니다. 임차권의 승계. 임차권도 승계할 수 있나요? 예, 승계됩니다. 가령요. 이 주인 집에 새 살고 있던 분이요. 우리 세입자로 새 살고 있었어. 세입자가 고령이어가지고 죽으면 2분의 지위를 누가요?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택 임차권은 첫 번째 임차권은 상속될 수 있다 없다? 상속될 수 있다. 1번. 상속받으면 됩니다. 이거 없다라고 두 번 나와서 상속받으면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들이 상속받지. 뭐를요? 임차권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제 수험생 중에 한 분이요. 아버님하고 누구하고요? 아들하고. 아버님이 건물이 많으셔. 건물이 많은데 건물은 다 세를 주고요. 다 세를 주고 건물 자기가 세운 건 다 세 주고 자기도 어디 살아요? 세를 살아. 자기도. 그래도 아들하고 자기하고 같이 세 들어 살고 있어요. 층만 이렇게 달리해가지고. 세입자 집에 세입자가 이제 아버님이죠. 아버님. 여기 누가 살고요? 아들이 살고. 아버님이 혼자 되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근데 이 아드님이 61세셨어요. 아버님은 대략 80대 중반이죠. 이제 크게 오래 사실 날짜는 안 됐는데 문제는 아버님이 혼자 계시고 이제 아드님이 점점 아버님이 힘도 없고 병치레를 하니까 아드님이 같은 집에 이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땐 순수한 거죠. 아버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들어온 거죠. 근데 저 아버님의 문제는 건물이 많다는 거죠. 건물이 아주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저녁 식사하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웬 여자분하고 같이 들어온 거지. 이렇게 여성분하고. 그러면서 아버님이 다짜고짜 소개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제부터 나하고 같이 살 사람이니까 인사를 하라고. 갑자기 어머님이 생겼어요. 어머님이. 이 여자분이 이 자제분보다 나이가 어리신 거예요. 한참 연하죠. 그러면서 아버님하고 동거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 그래도 이 아드님이 난처해졌잖아요. 자기보다 한참 연하한테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혼인신고는 못하고 아버지도 차마 상속 문제하고 걸리니까 혼인신고는 못한 거예요. 혼인신고는. 자, 여기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는 아버님이 뭐예요? 세입자죠. 아버님이 세입자로 임차권자로 세입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으로. 그럼 만약에 아버님이 이거 말고 아파트 사는 거, 땅 사는 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될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아버님이 사는 땅, 아파트, 차 이건 누구 걸까요? 요거는 동거녀. 동거녀한테 국물도 없어요. 동거녀를 뭐라고 그래요?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아파트나 땅이나 자동차는 상속권이 1도 없어요. 1도 하나도.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임차권을 말하는 거죠. 소유권이 아니라 저 건물의 소유권, 땅의 소유권, 자동차 소유권이 아니라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상속이 될 수 있어요. 누구한테도? 사실혼 배우자한테도. 사실혼 배우자하고 상속인, 이 자식하고 상속 문제가 생겨. 상속 문제가. 이 자식이
이 계모되는 새엄마하고 뭐 혼인신고 안 했지만 아버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새엄마하고 공동생활을 했냐 안 했냐가 결정타예요. 공동생활을 누가요? 자식이. 자제분이 공동생활을 이분하고 유지했다. 그러면 이 동거녀는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에 대해서 일도 국물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임차인 보증금이요. 이분의 보증금이 7억이었다는 거죠. 7억. 7억에 대해서 이 동거녀 사실혼 배우자는 일도 못 가져간다는 거죠. 누가 공동생활하면? 자제분이요. 공동생활을 유지하면 이 자제분이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다 승계한다. 단독 승계. 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공동생활을 안 했다. 공동생활을 안 했어. 그 말은 집을 뛰쳐나가 버린 거죠. 집을 뛰쳐나가 버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실혼 배우자하고 이 상속인하고 둘이 공동으로 절반씩 나눠요. 7억을 절반씩 3억 5천씩 쪼개 갖게 돼 있어요. 보증금을. 공동 승계한다. 자제분과 누가? 사실혼 배우자, 저 동거녀가. 두 분이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이분의 임차권을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어요. 만약에 이분이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분이 죽어버리면. 이 아들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상속이 될 수도 있죠. 어쨌거나 여기서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상속인이 공동생활을 했냐 안 했냐. 유지하면 자제분이 단독으로 승계를 하고 공동생활을 유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승계한다. 이 공동승계한다는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별표할게요. 자, 그래서 임차권 승계의 구조 볼게요. 1항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상속인 없다는 거는 자식이 없다는 거죠. 무자식이죠. 공동생활을 하던 누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승계한다. 사실혼 배우자 승계예요. 그 다음 2항 임차인이 사망 당시 상속인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때 공동생활하지 않은 때 밑줄이요. 집 나가버렸죠. 아들이 집 나갔죠.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이촌 이내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하고 이촌 이내 친족. 저 동거녀하고 이촌 이내 친족이죠. 이촌이면 자식이죠. 자식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해서 보증금을 나눠 먹는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거 다 먹으려면 7억을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분도 죽이고 자제분도 죽이면 돼요. 그래서 콩쥐팥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 죽으면 내 거 될 수 있어요. 이거 다. 그죠? 임차권의 승계 문제. 자, 이번에는 상가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가기 전에요. 자, 519페이지에 테마별 정리해서 전세권하고 주임법, 상임법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거 밑에 여백에다가 하나만 적어 볼게요. 요거 하나만. 임대차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이렇게 전세권. 용익물권, 용이 가는 권리죠, 다. 근데 임대차 계약이요. 임대차 계약이 묵시갱신이 되면 법정갱신 됐을 때를 보려고 그래요. 법정갱신, 묵시갱신이 되면 이게 법정갱신 또는 묵시갱신 자동 연장된 거죠. 그러면 저 임대차 기간은 얼마로 돼요? 기간은 임대차가 묵시갱신, 법정갱신이 되잖아요.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정함이 없는 거. 정함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것. 기간 없는 거죠. 기간. 그럼 여기는요. 주택이나 상가임대차는 묵시갱신, 법정갱신 되면 주택임대차는 몇 년으로 돼요? 기간이 2년. 상가임대차는 1년.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묵시갱신 되면 법정갱신 되면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기간은 뭐 하지 않는 거? 정함이 없는 걸로 봐요. 정함이 없는 걸로. 그래서 어디하고 어디가 똑같아요? 예, 잘 보시니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군요. 민법상 임대차하고 전세권은 묵시갱신이 똑같아요. 자, 만기가 지났어요. 만기가 지났는데 주인이 나가라 마라, 방 빼라 마라, 연락이 없다. 그 말은 뭐죠? 만기 없이 그냥 연장되는 거죠. 똑같아요. 이게 임대차하고 전세권 똑같아요. 왜요? 기간 끝날 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그냥 무기한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법이죠. 특별법에서만 특별히 규제한 거예요. 특별히. 주택은 얼마? 2년으로. 상가는 1년. 이건 특별히 따로 규제한 거예요. 이건 일반법은 똑같아. 민법은. 배경상이에요. 배경상. 두 번째는, 여기서 두 번째는, 그럼 기간이요. 무기한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지를 하느냐? 해지권자. 계약 해지권이죠. 해지권한. 해지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누구한테? 해지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임대차에서는 누구한테? 양당사자한테. 양쪽한테 똑같아. 양당사자. 여기도 똑같아요. 민법은 똑같아요. 특별법을 뺀 민법에서는 똑같이 봐요. 여기도 누가? 양당사자가. 해지 누가 해? 양쪽에서 해. 양당사자가.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죠. 그러면 양당사자가 서로 끝내자고 하시죠. 서로 끝내자. 양당사자. 여기도 양당사자. 똑같네. 똑같아 불어. 양쪽이. 저 특별법은 달라. 특별히 다르다. 여기는 특별히 취급하죠. 누가 특별히 약자예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특별히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지 권한은 누구한테만? 임차인한테만 줬잖아요. 세입자만. 약자죠. 약자. 약자적 지위에 있는 누구?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 쪽에서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권. 끝내자고 할 수 있다. 누구만? 임차인만이다. 언제든지. 그래서 임차인을 여기는 우대하는 거예요. 여기는 임차인만 우대를 하는 거죠. 우대하는 거. 어디? 특별법에서는. 약자로 봐가지고. 그죠? 배경이 그렇죠. 그럼 해지 효력이죠. 세 번째는요. 해지 효력. 해지의 효력이죠. 해지의 효력. 언제 끝나냐 이거죠. 해지한다고 그러면 해지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해지의 효력 발생 시기요. 효력 발생. 해지의 효력 발생은 언제 되느냐.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틀려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임대인이 해지를 하면 몇 개월 뒤에? 6개월 뒤에. 6개월 후에 종료가 됩니다. 6개월. 반대로요. 임차인이 해지하면, 세입자가 해지하면 몇 개월? 1월입니다. 1월 후에. 1개월 후에 종을 치죠. 종치게 되는 거. 전세권에서는 똑같아요. 누가 하든 똑같이 6개월 후입니다. 둘 다 6개월입니다. 둘 다 몇 개월 후? 6개월 뒤에. 6개월 후에 둘 다 효력이 생겨요. 해지 효력이. 왜 그런 거예요? 이쪽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다른 관점에서 입법화 시켜놓았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누구를 우대하는 거예요? 여기도 임차인을. 임대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6개월 뒤에 나가라는 거죠. 6개월 후에 나가라는 거고, 임차인이 나가라고 그러는 거는 끝내자고 그러면 1개월 뒤에 끝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똑같다는 거야. 아니 여긴 왜 양당사자고 왜 똑같을까? 둘 다 똑같아. 왜 똑같이 이렇게 입법을 해놨을까요? 거기 배경을 보면 전세권에서는 저 임대차는 월세를 말하는 거죠. 월세. 그죠? 돈이 많이 안 들지만 전세권에는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1억, 1억 5천, 9천 막 이렇게. 금액이 커, 금액이. 그래서 여기는 주인하고 세입자 지위를 차별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양당사자가 끝내는 거고 효력도 똑같아요. 둘 다. 왜? 양쪽 당사자의 힘이 밸런스가 비슷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세권에서는. 그래서 6개월이 똑같이 효력이 생겨요. 임대차에서는 6개월, 1개월이고요. 그럼 주택임대차에는 어떻게 돼요? 임대인은 해지권이 없죠. 누구만? 임차인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여기서 임차인만. 임대인은 2년간 해지 못하죠. 임대인은 몇 년간? 2년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간이죠. 임대인은 해지권이 없다. 누구만요? 임차인만. 임차인 쪽에서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효력은 몇 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임차인이 뭐하면 해지한 때는 몇 개월 뒤에?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 해지 권한이 아예 없어요. 주인은 2년 동안 해지할 칼자루가 없어. 그냥 해지하고 말고는 누구만? 임차인만 할 수 있다. 임차인만. 그래서 크게 1번, 2번은 양쪽이 똑같다. 양쪽이. 임대차하고 전세권은 똑같아요. 맥락상 똑같죠? 얘네 똑같아. 기간이 없는 거야. 법정행지되면. 해지 권한 칼자루죠. 해지할 칼자루는 누구? 여기도 양당사자 있는 거 똑같아. 양당사자 똑같아.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만 다르죠. 주택임대차는 묵시갱신, 법정갱신되면 2년이고 여기는 1년. 이거는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해지는 누구만 해요?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다.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임차인만. 왜? 약자니까. 약자인 임차인한테만 해지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법에서. 너 약자 내가 보호해줄게. 그게 특별법이죠. 특별법. 그런데 해지 효력이요. 해지 효력이 생기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죠. 해지 효력 발생은 임대인은 6개월이죠. 임대인은 6개월. 여기도 6개월이야. 똑같아. 둘 다 6개월 똑같죠? 똑같죠. 자, 그러면 임차인이 했을 때가 틀려. 임차인이 했을 때는 1월이고 여기는 몇 개월이고요? 3개월이고 여기는 누가 하든 6개월이야. 똑같아요. 누가 했을 때 임차인이 하면. 민법상 임대차 임차인이 하면 1월이고 주택임대차는 몇 개월이고 임차인이 하면 3월이고 전세권은 세입자가 하면 6개월이야. 똑같아요. 둘 다 똑같죠. 6개월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3, 6. 136 찍고 장땡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이유는 이걸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시스템 민법. 1개월 여기는 3개월 여기는 6개월. 136 찍고 장땡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136이야. 136. 민법상 임대차. 여기는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민법상 임대차. 민법은 뭐예요? 일반법이에요. 얘 일반법. 근데 이 순서가 136인데 이게 순서가 엉키면 엉망되죠. 순서가 중요해. 지금 우리 책하고 순서가 우리가 책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 136 이게 작동하려면 136.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1개월이다. 일반법이니까 1개월. 여기는 뭐예요? 특별법이네. 특별법이죠. 특별법이죠.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 특별법에서는 몇 개월? 3개월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일반법이 맨 먼저 그 다음에 특별법. 마지막이 뭐예요? 전세권. 이건 물권이죠. 물권. 점점 세고 있죠. 커져라 세져라 점점 세지잖아요. 일반법에서 특별법으로. 특별법보다 더 센 게 뭐죠? 물권. 전세권이죠. 자, 그럼 이제 순서도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민법상 임대차. 두 번째는 특별법상 임대차. 세 번째는 물권. 그래서 효력은 어떻게 생겨요? 1, 3, 6 찍고 장땡이다. 장땡. 예, 이제 이거 그냥 던져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136이 생각나실 거예요. 136. 주인이 할 때는 누구나 하든 똑같아요. 주인이 하면 누가 해도 여기도 6개월 여기도 6개월 똑같아요. 주인이 하면. 야, 주인이 하면 똑같이 6개월이야. 누가 하든. 근데 세입자가 있을 때가 틀려. 임차인이 할 때가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 전세권이 각각 다르다. 136이다. 그게 136. 오케이. 그래서 기간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521페이지 보실 텐데요. 상가임대차에서 바뀐 게 있죠. 바뀐 게 예전에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작동하려면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사업자 등록. 요 두 가지가 갖춰져야 요 두 가지가 있어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고 사업자 등록이 된 상가. 이래야만 상가임대차가 적용이 된다. 근데 이 환산보증금이 물가가 올라가면서 점점 바꾸고 있죠. 금액을. 작년에는 6억 천이었죠. 6억 천. 근데 이거를 올해 또 바꿨어요. 올해.
올해 얼마로 바꿨냐면 6억 1천을 9억으로 바꿨어요. 9억. 그리고 옆에 써두시기 바랍니다. 9억. 서울은 기존에 6억 1천이었잖아요. 6억 1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얼마로요? 9억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언제? 올 4월 달에, 올 4월 16일 날. 2019년 4월 16일 날 조정을 했어요. 이렇게요. 이 금액을 상향을 했어요. 이게 또 내년 되면 이거 또 올라갈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이거 세금 많이 거두려고 이걸 더 올린 거예요. 이렇게요. 사실은. 바로 조정을 해버렸죠. 보통 한 2년 정도 가는데 2년도 안 기다리고 1년 만에 지금 또 바꿔버린 거죠. 그 다음에 5억이죠. 5억. 과밀억제권은 5억인데 그걸 얼마로요? 6억 9천으로요. 5억을 6억 9천으로 과밀억제권. 그 다음 세 번째 광역시죠. 광역시는 3억 9천인데 5억 4천으로요. 3억 9천을 얼마로? 5억 4천. 5억 얼마로요? 4천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타죠, 기타. 기타 지역은 2억 7천만 원에서 3억 7천으로, 3억 7천으로 약 1억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3억 7천. 이렇게 환산보증금에 상향 조정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환산보증금이 상향 조정됐다는 거 요거 9억으로요. 9억으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 해설이 이제 바뀌어야 되죠. 사실. 이게 이렇게 상향 조정되니까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 이게 올해 4월 달에 올 4월 달이니까 책은 작년에 나왔잖아요. 작년. 올 전반기에.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집도 사실은 여기에 맞게 문제를 새로 수정을 해야 돼. 문제 자체를. 금액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이게. 그거를 참고로 두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해설할 때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요. 기억하셔야 될 게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거, 인정되는 거 있죠. 인정되는 거 뭐냐 그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를 초과할 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데 이래도 인정되는 게 있죠. 그게 갱, 권리금 3기. 그 다음 표준계약서 있는데 표준계약서는 중개사법에는 중요해도 민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갱은요. 갱신요구권. 대는요. 대항력이죠. 대항력 보장. 권은 권리금이죠. 권리금. 3은 3기 연체죠. 3기 연체 시 해지 규정. 요거는 뭐죠?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해도 갱대 권리금 3기 인정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환산보증금 이내에만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인정 안 되는 거.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인정 안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인정 안 되는 거 그러면 인정 안 해주는 거. 환산보증금 초과했어. 내 보증금이 10억을 넘었어. 그럼 이 상인법 적용을 못 받죠. 원칙적으로. 초과하면 인정 안 되는 거지. 인정 안 되는 거. 첫째가 뭐냐면 우선변제권. 이런 사람은 우선변제권 인정 안 해줘요. 우선변제권 인정 안 된다. 환산보증금 10억을 넘어버렸다. 이걸 넘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 받아도요. 확정일자 받아도 경매에서 우선변제 못 받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 무서운데 그러면 내가 보증금 10억인데 환산보증금이 제 수험생 중에 한 분이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보증금 5억에 월세 1,600이에요. 1,600에 세를 얻었어요. 그럼 환산하면 어마어마하죠. 병원을 세를 얻어가지고 운영하셨어요. 이 수험생께서 병원을. 그리고 보증금 5억, 월세 1,600. 그럼 10억 훌쩍 넘죠.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인정되는 게 뭐가 있어요? 갱신요구권 인정해 준다는 거네요. 이거. 갱신요구 인정하죠? 그 다음에 대항력, 대항력도 인정해. 대항력. 주인 바뀌어도요. 그분은 주인 바뀌어도 그냥 영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권리금 인정해줘요. 이런 거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정 안 되는 게 그럼 뭐가 있느냐?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인정 안 되는 거. 이거 무섭죠. 꼭 기억하셔야죠. 왜 이런 세입자들 많거든요. 적지 않아요. 금액이 큰 거, 덩치 큰 것들, 큰 호프집이나 큰 음식점 여기 해당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게 우선 변제권 인정 안 해줘. 우선 변제 못 받아. 그럼 이거 약점이 큰데 내 보증금이 지금 전세 보증금이 7억인데 이거 우선 변제 못 받는다고? 그럼 나 어떡하라고? 경매되면? 이거 약점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현실에는 어떻게 해요? 전세권 설정 등이래요. 대안으로. 대안. 법은 대안이 있어야 돼. 자기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거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 세를 얻으셨던 그 수험생한테 여쭤봤어요.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법을 모르더라도 이걸 하고 해놓고 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그래 이분은 두 개를 다 한 거예요. 사업자 등록도 하고 사업자 등록도 갖춰놓고 전세권 설정 등기 두 개를 다 갖춰놓은 거야. 두 개를 다 갖춰놔야 자기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이런 거예요. 대항력이라든가 갱신요구 이런 걸 보장을 받죠. 저런 걸 보장을 받죠. 왜요? 상가 임차권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만약 사업자 등록을 안 해놓고요. 전세권 등기만 해놓으면 전세권이죠. 상가임대차 적용 못 받죠. 근데 두 개를 다 해놓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도 해놓고 전세권 등기도 해놓고. 전세권 등기는 왜 해놔요? 갱신요구라든가 대항력이라든가 권리금 이런 거를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버리니까 우선 변제를 못 받죠. 우선 변제를 못 받으니까 대안으로 뭐를 해놓는다? 대안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놔. 그러면 내 전세금 7억에 대해서는 은행보다 먼저 빼갈 수 있잖아요. 이게 장치다. 두 번째.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최단기 보장 인정 안 돼요. 기간 보장. 이게 인정 안 됩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다. 기간에 정함이 없어. 내가 환산보증금이 10억이 넘는다? 근데 기간에 정함이 없다.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몇 년으로 봐요? 환산보증금 안에 들어갔을 때는요. 내가 환산보증금 안에 들어가면 1년이죠. 기간 안 정하면. 주택에서는 2년이고. 근데 여기는 환산보증금 초과해버렸죠. 초과하니까 1년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정함이 없다. 요거 달라. 1년, 그럼 틀리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환산보증금을 뭐예요? 초과하죠. 초과하면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인정 안 되는 거죠. 인정 안 되는 거. 우선 변제권 인정 안 돼요. 최단기간 보장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것도 인정 안 돼요. 임차권 무슨 명령? 등기 명령 제도 이거 인정 못 받아요. 인정 안 됩니다. 이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환산보증금 안에 들어가야 인정받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나 최단기 보장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 인정 전혀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 환산보증금 안에 들어가면 증액이요. 월세 증액을 몇 프로까지죠? 5%까지 할 수 있죠. 5%. 5%까지밖에 못 올리죠. 법에. 5%는 올려도 5% 이상을 못 올립니다. 월세 증액 한도가 5%입니다. 근데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제한이 없어요. 5% 제한. 월 증액 제한이 있죠. 월 증액 5% 초과해요. 못해요? 초과해도 됩니다. 이게. 환산보증금을 뭐 하는 거? 초과하죠. 초과하면 5% 제한 있죠. 5% 제한. 이게 인정 안 돼요. 5% 제한 받는 거. 월 증액 5% 제한 있죠. 이거 인정 안 돼요. 5% 제한 인정 안 된다는 말은 5% 넘어도 된다는 거예요. 5% 초과해도 된다. 이런 뜻이다. 환산보증금 안에 들어가면 5%밖에 못 올리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 월세가 아니고 환산해서 10억이다. 10억. 그러면 5% 제한 인정 안 돼. 5% 제한 인정 안 받는다. 인정 안 된다. 10%도 되고요. 4배 올려도 되는 거래요. 4배. 나 월세 4배 올려도 돼. 그 다음 다섯 번째죠. 법에 보면 임대차가 끝났어도요. 끝났어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는 환산보증금 이내에 있을 때만 그래요.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이게 적용 안 돼요. 임대차가 뭐 했을 때도 종료돼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종료되지 않은 거다. 임대차 끝나지 않은 거라는 규정. 이 5가지죠. 이 5가지는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인정 안 되는 거야.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를 인정하네요? 우선변제권. 두 번째는요, 최단기 보장, 최단기. 세 번째는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명령. 네 번째는 5% 제한 규정, 5% 제한 규정 적용 안 받아요. 이 4개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5가지까지 되면 더 좋고요. 5가지까지 되면. 그리고 우선변제권, 최단기 보장, 임차권 등기명령, 그 다음에 5% 제한 규정. 요거는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인정을 전혀 못 받는 것들이다. 요거까지 챙기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연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